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유서 깊은 갈비 명가. 실내에는 참숯이 타오르는 매캐한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뒤섞여 자욱했다. 황금빛 조명 아래 67의 명자는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칼을 매만지며 맞은편에 앉은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영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현우의 44번째 생일이었다. 며느리 지영은 고기 집게를 든 채 시종일관 화사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잘 익은 갈비 한 점을 명자의 앞접시에 정성스럽게 놓으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따라 안색이 정말 좋으세요. 저희 현우 씨 생일이라고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잘 모셔야 하는데 늘 받기만 하네요. 그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으나 명자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스렸다. 지난 35년 남편 석진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서울 변두리의 5층 상가 빌딩을 지켜내며 아들 현우를 키워온 세월이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차가운 물에 걸레바지를 빨고 빌딩 계단을 한 칸 한 칸 닦아내던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명자는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식탁 위에 올려진 흰 봉투 위로 지영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다. 현우야, 이건 엄마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내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세운 건물이니 이제 네가 물려받아서 잘 관리하렴. 현우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증여 계약서라는 굵은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지영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명자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손은 지나치게 따뜻해서 명자는 순간 몸을 움찔거렸다. 어머니, 세상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이 은혜를 평생 어떻게 다 갚겠어요. 이제 새벽에 고생스럽게 건물 청소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저희가 사람 써서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저 저희 곁에서 편안하게 노후만 즐기시면 돼요. 지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것은 감동이라기보다는 전리품을 손에 넣은 사냥꾼의 흥분에 가까웠다. 명자는 아들 현우를 보았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을 아는 아들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미안함이라고 명자는 믿었다. 다음 날 오전 명자는 지영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안은 낡은 환풍기가 돌아가는 둔탁한 진동음만이 가득했다. 법무사는 안경 너머로 명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명자 사모님, 증여 계약서 내용과 특약 사항들을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셨습니까? 한번 도장을 찍으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을 믿는데 무슨 확인이 더 필요하겠냐는 생각이 그녀의 눈을 가렸다. 인감도장을 꺼내 인전판에 꾹 눌렀다가 서류 위에 찍는 순간 옆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셔터음이 울렸다. 지영이 어느새 서류 한 장 한 장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다. 혹시 몰라서요, 어머니. 어머니, 나중에 서류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지영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어제의 그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서류가 모두 마무리되자 지영은 서둘러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그녀는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아타며 명자에게 짧게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저 급한 볼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저녁에 집에서 봬요.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요. 차가운 11월의 찬바람이 명자의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인도 위에 홀로 남겨진 명자는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다. 42년 전 남편 석진이 허허벌판에 삽을 꽂으며 우리 가족의 성을 짓겠다고 약속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이제 그 성의 주인은 명자가 아니었다. 저녁 7시 명자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35년을 살아온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번호키의 숫자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을 때 돌아오는 것은 문이 열리는 가벼운 소리가 아니라 거절을 의미하는 짧고 날카로운 경고음이었다. 명자는 당황하여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여전히 붉은색 표시등이 깜빡이며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화면에 지영의 얼굴이 나타났다. 화사한 미소도 앞치마도 없는 차가운 무표정이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여기까진 웬일이세요? 어딜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명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지영아 번호가 바뀐 모양이구나. 문 좀 열어다오. 짐을 좀 풀어야지.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이 집은 이제 현우 씨 명의고 저희 부부의 안식처예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비좁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이제 저희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짐은 사람 시켜서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터폰 화면이 검게 꺼졌다. 복되는 지지직거리는 형광등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명자는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울릴 때마다 명자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4번째 시도 끝에 현우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그늘져 있었다. 엄마, 미라 말이 맞아. 당분간은 따로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원룸 하나 알아봐 줄 테니까 일단은 거기 가서 좀 쉬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전화는 차갑게 끊겼다. 명자는 1달 전부터 지영이 현우를 어떻게 구슬렸을지, 아들이 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비겁한 회피였다. 명자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지갑 안에는 현금 10만 원 남짓과 카드 한 장이 전부였다. 35년을 헌신한 집에서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명자는 엘리베이터의 거울 속에서 파랗게 질린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빌딩으로 향했다. 적어도 내 손으로 닦은 그 건물만은 나를 받아주겠지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빌딩 출입문 앞에 도착한 명자는 다시 한번 절망했다. 1층 유리문 위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관리인 변경 안내 11월 1일 일부로 건물 관리자가 변경되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금합니다. 오늘 날짜였다. 명자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또 도장을 찍고 불과 8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영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명자가 도장을 찍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다리에 힘이 풀린 명자는 차가운 보도블럭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명자를 힐끗거리며 지나갔지만 그녀는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명자는 빌딩에서 2블록 떨어진 낡은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다.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뜨거운 바닥 위에 쪼그리고 앉아 명자는 가방 안의 지갑을 열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였다. 빌딩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석진의 모습이었다. 명자는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지다 뒷면을 뒤집어 보았다. 그곳에는 남편의 필체로 적힌 낯선 전화번호와 함께 아주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옥부나 혹시라도 감당할 수 없는 추위가 찾아오면 이 번호로 연락해라. 해라.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방패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35년 전 남편이 죽기 직전에 남긴 글귀였다. 당시에는 그저 막연한 걱정이라 치부하며 잊고 지냈던 그 문장이 지금 명자의 눈앞에서 핏빛 배신을 씻어낼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꾹 눌렀다. 깊어가는 밤, 찜질방에 웅성거리는 소음 사이로 명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뜨거운 바닥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독사 같은 며느리와 배신자인 아들을 향한 차가운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찜질방의 공기는 습하고 눅눅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낯선 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불규칙하게 뒤척이는 소음들이 명자의 귓가를 어지럽게 헤집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등을 지지는 듯 뜨거웠으나 명자의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지급받은 얇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눈을 감으면 35년 전의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남편 석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 현우는 겨우 9살이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명자는 남편이 남긴 낡은 5층 상가 건물을 지키기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겨울이면 고무장갑 속으로 파고드는 칼바람에 손마디가 터져 피가 났고, 여름이면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느라 뙤약볕 아래에서 온몸이 익어갔다. 임차인 하나가 나갈 때마다 페인트 칠 값을 아끼려 직접 사다리를 타고 벽을 칠하던 나날들이었다. 그렇게 지켜낸 빌딩이었다. 시가 32억 원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2,200만 원인 그 거대한 자산을 명자는 아무런 미련 없이 아들에게 넘겼다. 그것이 자식의 앞날을 열어주는 어미의 도리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찜질방 구석의 낡은 매트 한 장이었다. 명자는 가슴 위에 놓인 낡은 손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인터폰 화면 속에서 독사처럼 차가운 눈빛을 보내던 며느리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사실 때는 좁아서 불편했거든요. 그 말은 명자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다. 35년을 살아온 집에서 명자는 어느덧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들 현우. 어머니가 집 앞에서 4번이나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지영의 기세에 눌려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을 것이다. 마지막에 전화를 받아 내뱉은 그 비겁한 목소리는 명자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명자는 몸을 돌려 누우며 지갑을 꺼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갑 안쪽 투명한 칸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빌딩 중공식 날 말끔한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던 남편 석진의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남편의 팔짱을 낀 젊은 시절의 명자가 서 있었다. 여보, 내가 틀렸나 봐요. 자식 잘 되라고 다 내준 게 결국 독이 됐나 봐요. 명자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깊은 신음을 내뱉었다.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지만 타인들의 시선이 가득한 이곳에서 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술을 깨물며 흐느끼는 것뿐이었다. 그때였다. 사진을 어루만지던 명자의 손가락 끝에
미세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사진 뒤편에 무언가 두툼하게 덧대어져 있는 것 같았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투명칸에서 꺼냈다. 사진 뒷면에는 35년 전 석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전화번호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옥부나 이 번호는 내 친구이자 법무법인의 대표인 이병호의 개인 연락처다. 내가 죽고 나서 혹시라도 현우가 너를 힘들게 하거나 네가 기댈 곳이 없어지는 날이 오면 주저 말고 이 사람을 찾아가라. 내가 너를 위해 마지막 안전장치를 부탁해 두었으니까. 명자는 멍하니 그 글귀를 바라보았다. 석진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명자의 눈을 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말이다. 메모 아래에는 희미하게 번진 잉크로 부양의무 특약이라는 낯선 법률 용어가 적혀 있었다. 당시에는 그저 남편의 지나친 걱정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조항이었다. 명자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들었다. 하지만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명자는 전화기를 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찜질방 천장의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와 슬픔 사이를 격렬하게 오갔다. 날이 밝자마자 명자는 얼굴에 묻은 눈물 자국을 거칠게 닦아내고 찜질방을 나섰다. 11월의 새벽 공기가 젖은 수건처럼 얼굴을 때렸으나 명자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희망과 자신을 짓밟은 자들을 향한 서늘한 투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명자는 버스 정류장 근처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다.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왠지 이 번호만큼은 조용한 곳에서 경건하게 눌러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모에 적힌 번호를 하나하나 눌렀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울렸다. 명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이 번호가 아직 살아있을까? 그 사람이 아직도 남편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온갖 불안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던 찰나 수화기 너머로 단정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솔 법무법인입니다. 정명자 사모님이십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명자는 둑이 터진 듯 다시금 눈물을 쏟아냈다. 수화기를 든 손이 힘없이 바들바들 떨렸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온 남편의 목소리가 그곳에 있었다. 명자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야 전화를 드립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명자의 슬픔을 모두 이해한다는 듯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석진이가 말한 그날이 결국 오고야 말았군요. 지금 바로 저희 사무실로 오십시오. 사모님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이미 끝났습니다. 명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차가운 공중전화 유리벽에 이마를 기댔다. 복수라는 단어가 그녀의 혀끝에서 서늘하게 감돌았다. 이제 명자의 눈에는 배신당한 어미의 나약함 대신 빼앗긴 자신의 성을 되찾으려는 전사의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새벽 5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김없이 명자의 몸을 깨웠던 그 시간이 찾아왔다. 찜질방의 퀴퀴한 공기 속에서 눈을 뜬 명자는 잠시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처럼 고무장갑과 청소도구를 챙기려던 손길이 허공에서 멈췄다. 낡은 찜질복 상의를 움켜쥐며 명자는 마른 세수를 했다. 이곳엔 닦아야 할 빌딩 계단도 보살펴야 할 임차인들도 없었다. 명자는 서둘러 찜질방을 빠져나와
자신이 평생을 바친 마포의 5층 상가 빌딩으로 향했다. 11월의 차가운 새벽 안개가 명자의 여윈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어젯밤 보았던 관리자 변경 안내문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장님 아니세요? 가게 문을 열기 위해 도착한 1층 분식집 주인 순자가 명자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15년 동안 이 빌딩에서 동고동락하며 자식들 대학까지 보낸 각별한 사이였다. 순자는 명자의 헬쑥한 안색과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인 차림새를 보고 경악하며 명자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사장님, 안색이 왜 이래요? 밤새 잠 한숨 못 주무신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제 그 젊은 여자가 와서 난리를 치고 갔는데 명자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젊은 여자라니. 순자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순자는 분통이 터진다는 듯 명자를 자신의 가게 안으로 이끌었다. 솥에서 펄펄 끓는 어묵 국물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지만 명자의 코끝에는 비릿한 배신의 냄새만이 감돌았다. 순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명자의 손에 쥐어주며 말을 이었다. 사장님 며느리라는 그 여자가 어제 오후에 깡패 같은 남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다음 달부터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지금 180만 원인 월세를 360만 원으로 말이에요. 못 내겠으면 이번 달 안으로 당장 가게 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명자의 손에 들린 종이컵이 파르르 떨렸다. 어묵 국물이 명자의 손등 위로 튀었으나 그녀는 뜨거움조차 느끼지 못했다. 15년 전 사정이 어려웠던 순자에게 보증금을 깎아주고 월세 한 번 올리지 않았던 그 공간이 지영의 소나기에 들어간 지 단 몇 시간 만에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명자는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와 1층 경비실 앞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올해 72의 경비원 동수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빌딩이 지어지던 날부터 40년 동안 이 건물을 지켜온 명자에게는 형님 같은 사람이었다. 동수는 명자를 보자마자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사모님, 저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동수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명자를 이평 남짓한 좁은 경비실 안으로 안내했다. 낡은 책상 하나와 소형 텔레비전이 전부인 그 공간에서 동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빛바랜 공색 세 권을 꺼냈다. 사모님, 사실 그 며느리라는 사람 증여받기 훨씬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동수가 펼친 경비 일지에는 지영의 행적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9월 15일, 10월 3일, 10월 12일. 1. 명자가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기 훨씬 전부터 지영은 양복 입은 남자들과 함께 빌딩 구석구석을 훑고 다녔다. 명자 앞에서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고기를 구워주던 그 시기에 뒤에서는 이미 건물을 어떻게 뜯어 고칠지 계상일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동수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일지의 한 대목을 짚었다. 10월 12일입니다. 며느리가 경비실 앞에서 전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도장 찍으면 바로 시작하자고요. 사모님, 이건 우발적인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모님을 길거리로 내몰 계획이었던 거예요. 명자는 경비 일지 위에 적힌 지영의 방문 기록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기가 치밀어 올랐다. 지영은
명자의 사랑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명자의 인생 자체를 조롱하고 있었다. 명자는 다시 한번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단번에 연결되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엄마 자꾸 왜 이래 지영이가 수익률 높이려면 리모델링은 필수라고 했어. 요즘 시대에 엄마처럼 정으로 건물 관리하는 게 어디 있어. 이제 건물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신경 좀 꺼. 신경을 꺼. 현우, 너 지금 15년 된 순자, 씨네랑 12년 된 태권도장 사람들을 다 길거리로 내쫓겠다는 거냐. 내 아버지가 그 사람들 하나하나 직접 면접 보고 들인 사람들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자꾸 아버지 타령이야. 시대가 달라졌다고. 엄마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원룸 계약하면 주소나 보낼게. 끊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명자의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명자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움켜쥐었다. 복수. 그 차가운 단어가 명자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스쳤다. 명자는 경비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초라하게 헝클어진 머리칼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서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명자는 경비 일지 3권을 품에 꼭 안으며 동수를 바라보았다. 동수 오라버니, 이거 제가 좀 빌려가도 될까요? 내 남편이 남긴 이 성지에서 그 독사 같은 년과 비겁한 놈을 반드시 끌어내야겠습니다. 동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는 빌딩을 나서며 혜원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35년 전 남편 석진이 남긴 그 방패가 무엇인지 이제 명자는 똑똑히 확인하러 갈 참이었다. 을지로의 빌딩 숲은 차가운 금속 빛으로 가득했다. 67의 명자는 낡은 운동화 끝에 묻은 찜질방 슬리퍼 자국을 애써 지으며 한솔 법무법인의 육중한 유리문 앞에 섰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도는 사무실 로비는 지난 사흘간 명자가 겪은 지옥 같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던 명자 앞으로 단정한 검은 정장에 안경을 쓴 여성이 다가왔다. 40 중반의 나이임에도 날카로운 지성과 부드러운 기품이 공존하는 얼굴, 바로 혜원 변호사였다. 정명자 사모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녀는 명자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낡은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류 겉면에는 이석진, 증여 관련 특약 보관건이라는 글자가 남편의 필체 그대로 적혀 있었다. 명자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울려오는 것을 느꼈다. 혜원은 서류철을 열어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명자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것은 명자가 며칠 전 도장을 찍었던 증여, 계약서와 같은 양식이었으나 하단에 특약사항란에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사모님 이석진 선생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저희 로펌의 설립자이신 선배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죠. 혜원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효도계약이라 불리는 부양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당한 대우 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증여자는 즉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명자는 글자가 흐릿해질 정도로 눈물을 삼켰다. 35년 전 석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 현우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빈손이 될 명자의 앞날을, 그리고 자식의 배신이라는 잔인한 칼날이 아내의 심장을 겨눌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선생님께서는 사모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옥분이는 아들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줄 사람입니다. 내가 없으면 누가 그 사람을 지켜주겠습니까? 혹시 모를 그날을 위해 이 조항 하나만은 꼭 비밀리에 지켜주십시오라고요. 혜원의 목소리가 명자의 귓가를 파고들 때마다 명자는 남편이 남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자신의 등을 어루만지는 것만 같았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온 남편의 사랑이 이제는 복수의 방패가 되어 명자의 손에 쥐어졌다. 하지만 사모님, 법적으로 증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들이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 며느리가 사모님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명자는 품 안에서 경비원 동수에게 빌려온 경비일지 3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혜원의 눈동자가 안경 너머로 예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지를 한 장씩 넘기며 지영의 방문 기록과 발언 내용들을 꼼꼼히 살폈다. 9월부터 이미 빌딩 처분을 계획했군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사기에 의한 증여 취소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경비원분의 기록이 이 정도로 치밀할 줄은 몰랐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혜원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명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제안했다. 사모님, 지금 바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영악한 사람입니다. 지금 공격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임차인들을 매수할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고 가장 높은 곳에서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를 노려야 합니다. 명자는 이를 악물었다. 지영이 승리에 도취해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순간 명자는 그녀의 발밑을 무너뜨려야 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죽은 듯이 지내십시오.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아들이 내미는 대로 수긍하는 척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며느리가 빌딩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그 전체 그림이 드러나는 순간 제가 사모님과 함께 그 현장에 서겠습니다. 혜원의 말은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명자의 가슴에 박혔다. 명자는 상담실을 나오며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일지로의 찬바람이 다시 명자의 얼굴을 때렸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찜질방 구석에서 울던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명자는 휴대전화를 들어 아들 현우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가고 현우가 전화를 받았다. 명자는 갈라지는 목소리를 다듬으며 최대한 힘없고 굴욕적인 톤으로 입을 떼했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노망이 났었나 봐. 내 말이 맞아. 나 원룸 알아봐주는 거 고맙게 받을게. 수화기 너머에서 현우의 안도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명자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복수라는 거대한 덫을 놓는 사냥꾼의 서늘한 미소였다. 을지로의 낡은 빌딩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놀은 명자의 그림자를 더욱 길고 초라하게 늘어뜨렸다. 명자는 혜원 변호사가 마련해준 임시 거처인 작은 오피스텔 침대에 앉아 창밖을 지나는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을 내려다보았다. 35년간
빌딩 계단을 오르내리던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명자는 그 통증조차 복수의 연료로 삼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날 오후 아들 현우가 명자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싸구려 과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명자는 현관문을 열며 일부러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초점 없는 눈동자로 아들을 맞이했다. 엄마 여기 있었어, 미라가. 아니, 지영이가 엄마 지낼 곳 알아봐 줬어. 서울 변두리긴 한데 혼자 지내기엔 아늑할 거야. 현우가 내민 종이 봉투 안에는 서울 외곽 반지하 방에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시가 32억 원의 빌딩과 매달 이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건물의 전 주인이 지내기엔 지나치게 모욕적인 장소였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고맙다. 내가 욕심이 과했나 보구나. 자식들 편안하게 해주는 게 부모 도리인데 내가 너무 매달렸어. 지영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명자의 입술은 비굴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으나 속내에서는 서늘한 냉소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현우는 어머니의 순종적인 태도에 안도한 듯 과일 상자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명자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자산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보답이었으나 현우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짐을 덜었다는 해방감이 더 커 보였다. 며칠 뒤 명자는 지영이 지시한 대로 반지하 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창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치만 보이는 어두운 방이었다. 명자는 그곳에서 남편 석진의 유품 상자 하나만을 곁에 둔 채 혜원 변호사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사모님 며느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을 담보로 15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청했더군요. 혜원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서늘하게 들려왔다. 명자는 이를 악물며 물었다. 그 큰 돈을 어디에 쓰려는 겁니까? 현우 사업 자금이라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사 결과 재테크 성공클럽이라는 정체불명의 투자 모임에 투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며느님은 빌딩을 아들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판돈으로 이용하려는 겁니다. 명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남편이 피땀 흘려 세운 건물이 정체 모를 투자자들의 놀이개가 된다는 사실을 견딜 수는 없었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빌딩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빌딩 정문을 지켜보던 명자의 눈에 붉은색 재킷을 입은 중년 여성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지영의 모습이 들어왔다. 지영은 어느덧 빌딩의 주인이 된 양거만한 태도로 건물 외벽을 가리키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명자를 쫓아낼 때보다 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송 사장님, 이 건물 위치 정말 좋네요. 리모델링만 제대로 하면 가치가 2배는 뛸 거예요. 빨간 재킷의 여자가 지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부 섞인 말을 건네자 지영은 교만하게 턱을 치켜 세웠다. 35년 동안 명자가 매일 아침 직접 닦고 보살피던 그 건물이 이제는 지영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장신구가 되어 있었다. 명자는 편의점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지영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포식자의 여유였다. 지영이 빨간 재킷의 여자와 함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혜원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끼가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야 할 무대를 준비해 주세요.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명자는 서랍 속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자동차 소음과 길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명자는 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다. 지영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겠지만 그녀가 쥐고 있는 것은 거대한 불길을 향해 날아가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혜원 변호사가 명자의 오피스텔로 직접 찾아왔다. 그녀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며느님이 다음 주 금요일 빌딩 3층 강당에서 외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대한 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 빌딩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공식화하고 추가 투자를 받으려는 속셈이죠. 명자의 눈이 번뜩였다. 지영이 자신의 욕망을 만천에 드러내는 그날이 바로 석진이 남긴 특약 조항이 불을 뿜을 날이었다. 혜원 씨, 그날 제가 그 자리에 가야겠죠. 네. 사모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판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혜원은 명자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리를 비웠던 그 짧은 시간을 언급했다. 사모님이 화장실에 가셨던 5분 남짓한 시간. 며느님이 서류 한 장을 몰래 바꿔치기 하거나 인감을 도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다. 지영의 치밀함에 치가 떨렸지만 동시에 그것이 지영의 목을 쬐는 가장 단단한 밧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명자는 거친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지영아, 네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끌어내려 주마. 반지하 방의 벽면은 습기를 머금어 눅눅한 냄새를 풍겼다. 명자는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손바닥만 한 사진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6살 난 손녀 아윤이 어린이집 학예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32억 원짜리 빌딩도 매달 들어오는 거액의 임대료도 명자에게는 아윤의 해맑은 웃음만큼 가치 있지 않았다. 3살 때부터 명자의 등에서 업혀 자란 아이였다. 명자는 참을 수 없는 그리움에 몸을 떨며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밖으로 나섰다. 아윤이 다니는 유치원 근처 놀이터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다. 드디어 노란색 통학버스가 멈춰서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분홍색 가방을 맨 아윤이 보였다. 아윤아, 명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불렀다. 아윤은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명자를 발견하고는 짧은 다리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 엄마가 할머니 멀리 여행 갔다고 했는데 아이의 작은 몸이 명자의 품에 안겼다. 명자는 아윤의 보드라운 뺨을 비비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그 따스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뒤따라온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지영이 서늘한 기운을 풍기며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지영은 명자의 품에서 아윤을 거칠게 낚아채듯 끌어당겼다. 아이의 가냘픈 팔이 지영의 소나귀에서 힘없이 휘청거렸다. 아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지영의 눈치를 살피며 명자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애 교육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이를 차 뒷좌석에 거칠게 밀어넣고는 명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명자는 지영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노골적인 혐오감을 마주했다. 지영아, 내가 아윤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깐 얼굴만 보려고 온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이 아이는 어머니 손길 닿을 일 없을 테니까요. 자꾸 이렇게 주변을 서성이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아윤이한테 할머니는 나쁜 병에 걸려서 멀리 격리됐다고 말해놨거든요. 애 정서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당장 사라지세요. 지영은 명자의 가슴을 밀치듯 어깨를 치고 지나가 채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며 둔탁한 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매연을 내뿜으며 차는 멀어졌다. 뒷 유리창 너머로 명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먹이는 아윤의 작은 실루엣이 보였다. 명자는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었다. 돈 때문에 천륜까지 끊으려는 지영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그날 밤 지영은 명자의 반지하 방까지 직접 찾아왔다. 그녀는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들고 온 낡은 쇼핑백을 방바닥에 팽개쳤다. 그 안에는 명자가 아파트에 두고 온 낡은 옷까지 몇 벌과 남편 석진의 유품 중 일부가 들어있었다. 어머니, 내일 모레 빌딩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투자자들 수십 명이 모이는 자리인데 혹시라도 거기 나타나서 헛소리 하실 생각 마세요. 만약 그날 행사 망치면 아윤이 얼굴은 죽을 때까지 못 볼 줄 아세요. 제가 아윤이 데리고 해외로 이민이라도 가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지영은 협박 섞인 말을 내뱉으며 명자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명자는 바닥에 흩어진 남편의 낡은 만년필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지영은 승리에 도취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쇼핑백 안쪽 깊숙한 곳에 아윤이 몰래 넣어둔 작은 그림 한 장이었다. 명자는 그림을 펼쳤다. 서툰 솜씨로 그려진 할머니와 아윤의 모습 옆에 비뚤비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방에서 빨간 도장 몰래 가져가는 거 내가 봤어. 할머니 울지 마. 명자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다. 지영이 명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인감을 훔쳐 서류를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6살 아이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명자는 즉시 혜원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혜원 씨 아윤이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법무사 사무실 보안 카메라 영상 다시 한번 정밀하게 확인해 주세요. 지영이가 내 가방에서 인감을 꺼내 빈 종이에 찍는 장면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혜원의 대답은 단호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영 씨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야 할 그 투자 설명회, 날, 그 여자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아윤이도 반드시 되찾아올게요. 명자는 어두운 방 안에서 아윤의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다. 지영은 아이를 인질로 삼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그 아이의 순수함이 지영의 목을 쬐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명자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냉정함이 감돌았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혜원이 보내준 검은색 정장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35년 전 남편 석진과 빌딩 준공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이제 그 옷을 입고 명자는 자신의 성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전쟁터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투자 설명회를 하루 앞둔
서울 마포의 상가 빌딩은 낯선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영은 명자가 35년 동안 소중히 갖고 온 건물 곳곳의 흔적을 지우는 데 열을 올렸다. 1층 입구에 붙어 있던 순잔의 분식의 낡은 노란색 간판은 뜯겨나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세련된 서체에 임대문이, 안내문이 차갑게 붙어 있었다. 지영은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를 내며 3층 강당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몸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드레스와 눈이 시릴 정도로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거울 앞에 선 지영은 자신의 입술에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덧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곧 자신의 손에 들어올 수십억 원의 투자금과 화려한 상류 사회의 환상만이 가득했다. 그 시각 명자는 혜원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법무사 사무실 보안 카메라에서 추출한 결정적인 영상 캡처본이 놓여 있었다. 영상 속 지영은 명자가 화장실로 향한 틈을 타 명자의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미리 준비한 백지에 수차례 도장을 찍고 있었다. 그 치밀하고도 대담한 범죄 현장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사모님, 이 영상 하나면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 입증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며느님이 내일 투자자들 앞에서 빌딩 담보 대출 서류를 공식화하려 한다는 점이에요. 그 순간이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범죄의 완성이 될 겁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도 예리했다. 명자는 영상 속 지영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한때는 딸처럼 아끼며 고기 한 점을 먼저 올려주던 며느리였다. 명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을 느끼며 나직하게 물었다. 혜원 씨, 우리 아들 현우는 정말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을까요? 혜원은 잠시 침묵하다. 명자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현우 씨는 직접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탐욕을 묵인하고 어머니를 방치한 공범입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더 무거운 건 어머니의 신뢰를 배신한 대가겠죠. 사모님, 내일은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영에게 위협당하며 울먹이던 손녀 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의 눈물은 명자의 마지막 남은 자비심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명자는 홀로 빌딩 주변을 서성였다. 1층 경비실의 불은 꺼져 있었고 40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경비원 동수는 지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 휴가를 떠난 상태였다. 명자는 텅 빈 경비실 유리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유리의 촉감이 마치 남편 석진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다. 여보, 당신이 지켜온 이성을 저 탐욕스러운 여자로부터 반드시 되찾을게요. 우리 아윤이도 당신의 명예도 모두요. 이튿날 아침 태양은 평소보다 더욱 강렬하게 서울 도심을 비췄다. 지영은 투자 설명회장에 도착하여 레드카펫이 깔린 입구에서 투자자들을 맞이했다. 빨간 재킷을 입은 투자 모임 대표를 비롯해 소위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든 수십 명의 자산가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지영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넘쳐 강당 구석구석을 울렸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35년이라는 낡은 껍질을 벗고 이 빌딩이 강남 못지않은 최고의 수익 구조로 재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저 송지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고 키워나가겠습니다. 지영의 발표가 절정에 달하고 투자자들이 박수를 치며 지갑을 열 준비를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당의 웅장한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묵직한 소음을 냈다. 모든 시선이 출입구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35년 전 준공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명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혜원 변호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함께였다.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손에 쥔 레이저 포인터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명자는 강당 중앙 통로를 가로질러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지영의 거짓으로 쌓아 올린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명자는 단상 바로 앞에 멈춰서서 지영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지영아, 잔치는 끝났다. 이제 주인에게 그 자리를 돌려줘야지. 명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묵직한 무게감으로 현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지영의 화려한 드레스가 명자의 낡은 정장 앞에서 초라하게 변하는 순간이었다. 강당 내부에는 에어컨 바람조차 얼려버릴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지영의 손에서 마이크가 미세하게 떨리며 스피커를 통해 웅궁거리는 낮은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수십 명의 투자자는 영문을 모른 채 번갈아가며 지영과 명자를 살폈다. 명자는 한 걸음씩 35년간 자신이 직접 닦아온 바닥을 딛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검은색 정장은 세월이 흘러 조금 바랬지만 그 안에 깃든 기품은 지영의 화려한 드레스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혜원 변호사가 명자의 옆에서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파일 뭉치를 꺼내 들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한솔 법무법인의 김혜원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빌딩의 증여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결함과 범죄 정황이 발견되어 정명자 사모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혜원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료했다. 강당 안은 금세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지영은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리며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질렀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서 이런 난동을 부리시는 거예요. 여보, 현우 씨, 뭐 하고 있어. 당장 이 노인네 끌어내지 않고. 맨 앞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현우가 움찔하며 일어섰으나 명자와 눈이 마주치자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현우의 비겁한 망설임을 확인한 지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혜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 가득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법무사 사무실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다. 지영이 명자의 가방에서 인감을 몰래 꺼내 백지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지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입니다. 또한 정명자 사모님의 남편이신 고 이석진 선생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증여 특약 조항에 따라 아들 이현우 씨와 자부 송지영 씨의 부양 의무 불이행 및 부당 대우를 근거로 증여 해제를 공식 통보합니다. 혜원이 서류 한 장을 높이 치켜들었다. 35년 전 석진이 명자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방패였다. 투자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빨간 재킷의 투자 모임 대표는 벌써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소유권 분쟁이 걸린 건물에 투자할 어리석은 자는 없었다. 지영은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명자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녀의 우아하던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진주 목걸이가 출렁이며 위태로운 소리를 냈다. 당신이 뭔데 다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 할망구가 왜 내 앞길을 막느냐고. 그 특약인지 뭔지 다 조작이야.
이 빌딩은 이제 내 거야. 내가 주인이라고 지영은 이성을 잃은 듯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명자의 뺨을 내리치려는 서슬 퍼런 동작이었다. 투자자들이 비명을 삼키며 눈을 감으려던 찰나 명자의 손이 허공에서 지영의 손목을 낚아챘다. 35년간 걸레질과 페인트칠로 다져진 명자의 소나귀 힘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매서웠다. 지영의 팔이 허공에 멈춰섰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명자의 힘에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다. 명자는 지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났지만 서늘한 분노가 서린 목소리로 일갈했다. 지영아, 너는 내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세운 이 성벽의 벽돌 한 장도 건드릴 자격이 없다. 돈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리고 내 손녀 아윤이까지 인질로 삼은 내 그 추악한 욕망은 오늘로 끝이다. 명자는 지영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다. 지영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투자 설명회 테이블 위로 볼썽사납게 넘어졌다. 화려한 꽃장식과 고급 와인잔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붉은 와인이 지영의 값비싼 드레스를 핏빛으로 물들였다. 투자자들은 차갑게 등을 돌려 강당을 빠져나갔다. 지영이 필사적으로 그들의 옷소매를 붙잡으려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강당 안에는 무너진 자존심과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 현우만이 남았다. 명자는 무대 중앙에 홀로 서서 텅 빈 강당을 둘러보았다. 승리의 쾌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허탈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낡은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지영아,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려라. 그리고 현우, 너 내일 아침 아윤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라. 네가 저지른 죗값은 평생 내 밑에서 일하며 갚아야 할 것이다. 명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당을 나섰다. 복도 너머로 노을이 지는 빌딩의 창문들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가짜 여왕의 화려한 연극은 비참한 막을 내렸고 이제 진정한 주인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투자 설명회가 난장판이 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빌딩 앞에는 붉고 푸른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차가운 금속 빛을 쏟아냈다. 화려한 드레스가 와인에 젖어 얼룩진 지영은 두 형사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건물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으며 한때 도도하게 치켜들었던 턱은 수치심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거 놓으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빌딩 주인이라고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형사의 손길은 무자비했다. 날카로운 금속음이 복도에 울려 퍼지며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투자자들은 침을 뱉듯 비난의 말을 내뱉으며 흩어졌다. 지영이 싸 올린 탐욕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그녀의 영혼이 부서지는 파편은 공기 중에 서늘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강당 안에는 명자와 무릎을 꿇은 현우만이 남았다. 현우는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했다. 그의 어깨는 꼴사납게 들썩였고 입술 사이로는 뒤늦은 후회의 말들이 터져나왔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영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 가족 다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 알면서도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명자는 아들의 뒤통수를 내려다보았다. 35년 전 남편을 잃고 오로지
이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버텨온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배가 고파도 아이 입에 고기 한 점을 더 넣어주려 애썼고, 추운 겨울에도 아이의 방에는 보일러를 아끼지 않았던 어미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찜질방의 차가운 바닥과 아들의 외면이었다. 명자는 현우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조차 고이지 않았다. 너무 깊은 상처는 오히려 감각을 마비시키는 법이었다. 현우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 하지만 너는 그 진한 피를 내 손으로 쏟아버렸다. 지영이가 너를 꼬드겼다고. 아니, 너는 그 탐욕에 기꺼이 올라탄 공범이다. 어머니를 길거리에 내팽개치고 얻은 안락함이 그렇게 달콤했더냐. 명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바닥을 기며 용서를 구했지만 명자는 단호하게 몸을 돌렸다. 그녀는 혜원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해 지영의 범죄 사실을 추가로 증언했다.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빌딩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시도한 정황까지 낱낱이 밝혀졌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가장 먼저 지영이 아윤이를 가두어 두었던 처가댁을 찾아갔다. 지영의 부모는 딸의 체포 소식에 혼비백산하여 명자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명자는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방 안에서 울다 지쳐 잠든 아윤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할머니. 잠에서 깬 아윤이가 명자의 목을 꼭 껴안았다. 아이의 작은 팔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명자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여내렸다. 명자는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아윤아. 할머니랑 우리 집으로 가자.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명자는 아윤이를 데리고 자신의 빌딩으로 돌아왔다. 1층 입구에는 뜯겨나갔던 순잔의 분식의 낡은 노란 간판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경비원 동수도 제복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명자를 맞이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야 건물이 제 주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계단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지영이 리모델링을 한답시고 여기저기 파헤쳐 놓은 흔적들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지만 명자는 개의치 않았다. 다시 씻자오 하면 될 일이었다. 그날 오후 지영은 유치장에서 명자에게 면회를 요청해 왔다. 명자는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지영과 마주 앉았다. 지영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드레스는 구겨진 종이 조각처럼 초라했다.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현우 씨랑 아윤이 생각해서라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 미쳐서 그랬어요. 지영이 유리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으나 명자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명자는 주머니에서 남편 석진의 낡은 만년필을 꺼내 보여주었다. 지영아, 너는 내 남편이 이 만년필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간 그 사랑의 무게를 모른다. 너는 건물을 뺏으려 했지만 사실 네가 뺏은 건 사람의 마음이었다. 한 번 무너진 마음은 돈으로도 눈물로도 고칠 수 없는 법이지.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라. 그것이 네가 지은 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명자는 지영의 비명을 뒤로 한 채 면회실을 나왔다. 복도 너머로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지만 명자의 가슴 속에는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편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피를 더럽힌 자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안식처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다. 명자는
아윤이의 손을 잡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경찰서 정문을 나섰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성지를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일뿐이었다. 서울 마포의 상가 빌딩 위로 유난히 시린 겨울 아침에 햇살이 쏟아졌다.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명자의 손에 쥐어졌다. 증여 계약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판결. 종이 한 장에 적힌 그 짧은 문장이 지난 2달간 명자가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의 마침표를 찍어주었다. 며느리 지영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담장 안으로 격리되었다. 명자는 이른 새벽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머리칼을 빗어 넘기고 빌딩으로 향했다. 건물 입구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와 있었다. 1층 순잔의 분식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고소한 육수 냄새가 진동했고 주인 순자는 명자를 보자마자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달려나와 명자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야 발 뻗고 잠 좀 자겠네요.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명자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명자는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계단을 한 칸씩 밟으며 올라갔다. 지영이 내쫓으려 했던 임차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와 명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것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이 성지를 지켜낸 주인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명자는 3층 강당 문을 열었다. 지영이 화려한 투자 설명회를 열었던 그곳은 이제 다시 동네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지는 태권도장으로 변모할 준비를 마쳤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유리 조각과 와인 얼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명자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한강 줄기를 바라보았다. 그때 강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명자가 평생 사용해온 낡은 청소용 양동이와 걸레가 들려 있었다. 현우의 얼굴은 수척해졌으나 눈빛만은 비겁함 대신 뒤늦은 참회의 빛으로 깊어져 있었다.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계단 청소하겠습니다. 어머니가 35년 동안 닦아온 이 길 제가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아윤이 아빠로서 어머니의 아들로서 죗값을 갚게 해주세요. 현우는 무릎을 꿇는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명자는 아들이 들고 있는 양동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현우야, 이 빌딩의 무게는 돈이 아니라 땀이다. 내 아버지가 삽질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걸레질 한 번 할 때마다 쌓아 올린 시간이지. 네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다면 양동이를 들어라. 하지만 다시는 이 건물을 욕망의 도구로 삼지 마라. 그것은 네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일이다. 현우는 말없이 양동이를 움켜쥐고 1층 계단부터 묵묵히 닦기 시작했다. 명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다. 배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으나 용서는 느리고 무거운 걸음과 같았다. 오후가 되자 혜원 변호사가 명자를 찾아와 마지막 서류를 정리해 주었다. 혜원은 상담실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더 내려놓았다. 사모님 이석진 선생님께서 법무법인에 마지막으로 맡기셨던 편지입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뒤에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 석진의 따뜻한 필체가 가득 담겨 있었다. 옥부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성을 되찾았겠지. 미안하다.
가족을 끝까지 곁에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제 빌딩 계단 청소는 그만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 남은 생을 살아가길 바란다. 옥상에서 보는 노을이 가장 예쁘다는 내 말을 기억하지. 이제는 그 노을을 걱정 없이 마음껏 누려라. 명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겨울바람이 옷깃을 스쳤으나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옥상 난간 너머로 붉은 노을이 서울 도심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명자는 주머니에서 아윤이가 그려준 그림을 꺼내 보았다. 그림 속 할머니와 아윤이는 활짝 웃고 있었다. 할머니 아윤이가 경비원 동수의 손을 잡고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다. 아이는 나비처럼 명자의 품으로 날아와 안겼다. 명자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남편이 사랑했던 그 노을을 바라보았다. 여보, 당신 말대로 내가 이겼어요. 우리 집도 우리 아이들도 당신이 남긴 이 성벽도 내가 다 지켜냈어요. 이제는 정말 당신 말대로 노을을 좀 즐겨볼게요. 명자의 입가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미소가 번졌다. 35년의 헌신과 배신, 그리고 처절했던 복수의 여정은 이렇게 저무는 해와 함께 막을 내렸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뜨거운 태양이 이 빌딩을 비출 것이고 명자는 다시금 힘차게 빗자루를 들 것이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낸 주인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과였기 때문이다. 빌딩 아래에서는 현우가 계단을 닦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는 순자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진정한 성의주의는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적힌 자가 아니라 그곳을 사랑으로 채우는 자라는 사실을 명자는 비로소 깨달았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따스한 사람 냄새가 번지며 명자의 상가 빌딩은 다시금 활기찬 생명력으로 고동치기 시작했다.